고모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가족석에도 앉지 말아주세요. 결혼식을 열흘 앞둔 저녁, 조카 소라가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소라가 직접 고른 연보라색 한복에 옷고름을 손봐두고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거울 앞에 서보지도 않고 한복을 상자에 눌러 담았습니다. 친엄마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분을 엄마 자리에 앉힐 거예요. 제가 아는 소라의 친엄마는 22해 전 어린 딸을 두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여자가 새 인생을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 아이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친엄마가 온 것과 내가 결혼식에 못 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 고모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지금은 아무 말도 믿고 싶지 않아요. 소라는 그대로 나갔고 저는 한복 상자를 무릎에 올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누가 제 이름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22해 동안 가장 가까웠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가족 밖에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소라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도 겨울이었습니다. 34세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오빠 성우가 빨간 목도리를 한 6살 소라와 비닐 가방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가방에는 아이 옷 몇 벌과 칫솔, 찌그러진 색연 필통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며 나갔다. 당분간 소라 좀 맡아줘. 시외버스를 모는 오빠는 근무가 불규칙했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부탁할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한 달 뒤에는 소라의 책상과 이불까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는 쉬는 날마다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자주 미뤄졌습니다. 소라는 몇 달 동안 엄마가 문을 열면 먼저 듣겠다며 현관에서 잠들었습니다. 고모, 엄마가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면 어떡해? 저는 오빠에게 수진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라는 현관 대신 제 방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열이 나면 제 손목을 잡았고 입학식, 운동회, 상담일에는 늘 제 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부르라 한 적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저를 소라 엄마로 알 때 굳이 바로잡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싫지 않았다는 건 이제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라가 13살 때 저는 제주 학교에서 1년간 향토 급식을 배우는 과정에 지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원 전날 오빠는 소라가 고모까지 자기를 버린다며 울고 가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괜찮다던 아이였지만 또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어 저는 지원서를 찢었습니다. 그 뒤에도 먼 학교로 옮길 기회와 제 약속은 소라 일정에 맞춰 미뤘습니다. 누가 시켜서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라가 자라는 모습과 그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소라도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비로 제 운동화를 바꿔줬고 결혼할 사람이라며 도윤을 데려온 날에는 제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말수가 적은 도윤은 소라가 서두를 때 기다려주는 사람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소라는 식장 음식부터 신혼집 살림까지 제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를 한복집으로 데려가 혼주용 옷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고모가 신부 쪽 가족석에 앉아줘. 내가 자란 날의 절반 이상은 고모 옆이었잖아. 엄마라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22해가 한자리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식사하며 소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6살 소라가 현관에서 자던 일을 꺼내자 오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택하지 않았어. 그거면 충분해. 저도 더 묻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과거를 덮는 게 소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찾은 한복집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소라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별아. 별이는 소라의 어린 시절 별명이었습니다. 여자는 소라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며 어릴 때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던 자리가 아직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당장 나가. 성우 씨, 소라한테 한 번만 말하게 해줘. 결혼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오빠는 여자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명함 한 장을 계산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오수진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탈의실 커튼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빠는 수진이 돈이 필요해 나타난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엄마 노릇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 여자 편들 거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오빠는 제 손에 명함을 빼앗으려 했고 저는 처음으로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날부터 소라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는 어린 시절 사진첩과 제가 써준 생활 노트를 상자째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던 소라는 한참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친엄마가 보낸 편지 고모도 봤어요? 저는 편지라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제가 수진의 연락을 알고도 아이가 흔들린다며 막아달라고 했다고 말한 뒤였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내 엄마 번호도 몰랐어. 아빠는 고모가 내가 친엄마를 찾으면 지금까지 키운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수진에게 소라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편지를 숨긴 일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잃을까 겁난 건 맞아. 그래도 편지를 숨기거나 내 엄마를 막은 적은 없어. 지금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에서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소라는 상자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아이를 키웠다는 이유로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리를 주장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복집에서 수진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외곽 찻집에서 만난 수진은 먼저 자기 잘못부터 말했습니다. 22해 전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갔고 겁과 자존심 때문에 2달이나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갔을 때는 집이 비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나간 잘못은 어떤 말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찾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으니 소라가 자신을 엄마로 받아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가방에서 생일 무렵마다 보냈다가 주소 불명이나 수취 거절로 돌아온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버스 회사와 친척을 통해 보냈고 소라가 8살 때는 학교까지 찾아갔답니다. 그때 오빠는 소라가 수진을 무서워하며 저도 만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학교에 온 것도 처음 들었어요. 오빠는 해마다 소라 사진을 보내주는 대신 집과 학교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잘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속죄라 믿었지만 사실은 다시 거절당할까 무서워 그 조건에 숨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가 수진의 시도는 보여줘도 소라에게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빠가 제 이름을 썼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 집에서 수진에게 제 이름을 댔는지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이가 겨우 안정됐는데 수진이 오가면 망가질까봐 막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만남을 허락했을 테니 대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라한테는 왜 내가 편지를 막았다고 했어? 걔가 나를 몰아붙이니까 그랬지. 내가 엄마였으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오빠는 제가 소라를 사랑한 시간을 자기 거짓말에 대한 동의로 바꿔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학교 문제와 식사를 맡아주는 편한 생활도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소라를 키웠지 내 거짓말을 키운 게 아니야. 오빠는 사실을 말하면 결혼식이 망가지고 소라가 혼자 남는다며 또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오빠가 야간 근무할 때마다 반찬을 넣어두던 집 열쇠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생활은 내가 챙겨. 다시는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집으로 돌아와 한복 상자를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소라와 보낸 시간을 빼앗긴 세월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쁘게 선택한 날과 아이가 준 사랑도 분명했습니다. 다만 그 선택 사이에서 오빠가 무엇을 잘라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급식실에서는 늘 맞추던 국간을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퇴근 무렵 도윤이 급식실 뒤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라가 밤마다 친엄마의 편지와 어린 시절 사진을 번갈아 보며 누군가를 택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고 말한답니다. 소라는 수진 씨를 엄마로 고른 게 아니에요. 고모님도 아버님도 지금은 누구 말도 믿을 수 없어서 다 밀어내는 겁니다.
도윤은 제 자리를 정해달라 하지 말고 제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 말한 뒤 결정은 소라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늘 소라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정해온 제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라와 수진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우 없이 세 사람이 만나 각자 숨긴 일과 모르는 일을 말하자고, 그 뒤에는 소라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앉힐지 따르겠다고 썼습니다. 소라는 새벽이 가까워서야 장소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닷새 전, 아직 문을 열기 전인 작은 국수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라가 가운데 앉고 저와 수진이 양쪽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먼저 나갔고 돌아온 뒤에도 끝까지 문을 두드리지 못한 잘못부터 인정했습니다. 결혼 뒤에 알게 해 또 선택할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아 이제 왔다고 했습니다. 편지 묶음은 식탁에 놓았지만 읽을지 버릴지는 소라에게 맡겼습니다. 저도 편지를 본 적 없고 연락 차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소라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수진이 사라졌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고 소라가 엄마를 묻지 않게 된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모는 내가 친엄마를 찾으면 무서웠어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그래도 그 두려움을 내 선택보다 앞세우지는 않았어. 소라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우는 제가 편지를 돌려보내라 했고 엄마라 불리지 못한 서운함 때문에 수진을 질투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호칭을 바란 순간은 있었지만 오빠에게도 꺼낸 적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널 키운 것으로 갚아야 할 건 없어. 나를 엄마로 정하거나 수진 씨를 거절할 의무도 없어. 그럼 고모는 왜 그렇게 오래 나랑 살았어요?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게 나도 좋았으니까. 둘 다 진짜야. 수진도 아이가 잘 지냈다는 사진에 기대 자기 비겁함을 덮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훔친 게 아니라 자신이 비운 자리를 지켰지만 누구도 소라의 관계를 대신 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라는 어릴 때 친엄마를 물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는 새 가족이 있다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계속 찾으면 저까지 상처받아 떠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답니다. 그 뒤 소라는 저를 잃지 않으려고 궁금한 것을 삼켰습니다. 제가 친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빠의 표정을 살피고 화제를 바꾼 일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침묵이었지만 소라에게는 새 어른이 이미 합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모가 편지를 못 봤다는 말은 믿고 싶어요. 하지만 왜 한 번도 내게 궁금한 게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설명이 맞다고 믿는 편이 편했고 지금 잘 지내는 아이에게 과거를 꺼내 제 자리를 흔들 용기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진도 앞으로 연락 횟수나 호칭을 요구하지 않고 소라가 정한 약속만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세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신 설명하지 말고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관계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누구를 엄마라 부르겠다는 말 대신 아버지에게 세 사람이 함께 질문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하객과 비용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미루지 말고 필요하면 결혼식도 늦추라고 했습니다. 소라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날 우리는 비어있는 가족 대기실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수진과 제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문턱에서부터 화를 냈습니다. 정수가 결국 이 여자한테 넘어갔구나. 소라 결혼을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소라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고모 뒤에 숨지 마. 고모가 편지를 막으라고 했다는 말 사실이야? 오빠는 수진이 먼저 아이를 버렸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자기는 딸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운전했고 정숙이 소라를 키운 덕분에 아이가 잘 자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결과가 좋았으니 방법이 조금 거칠었던 건 용서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키운 건 알아.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는지 묻는 거야. 소라가 다시 묻자 오빠는 마침내 제 이름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진이 나타날 때마다 정숙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소라에게는 제가 친엄마를 두려워한다고 했답니다.
둘 다 마음 약한 사람들이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했어. 수진이는 한 번 도망간 사람이고 정숙이는 애 부탁하면 자기 일도 다 제쳐두잖아.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갔겠어?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 자신이 가족을 관리했다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묻지 못했던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소라가 13살 때 제주 이야기, 그때도 내가 한 말이 사실이었어? 오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소라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1년간 근무할 기회가 있었지만 소라가 울며 가출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소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고모가라고 했어. 소라는 당시 미술 시간에 파란색과 주황색 끈으로 행운 매듭까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제주에서 외롭지 않게 가방에 달아주려 했고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고모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었고 소라 때문에 기회를 포기한 척하는 것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 소라는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반대되는 죄책감을 품은 채 15년을 살았습니다. 오빠, 소라가 응원한 걸 알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오빠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제주 가면 소라는 누가 챙겨? 나는 새벽차 몰아야 했고 애는 중학생이었어. 내가 한 번만 포기하면 다 편해지는데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그 순간 모든 일이 선명해졌습니다. 오빠는 수진에게는 제가 원치 않는다고, 제게는 소라가 무너진다고, 소라에게는 고모가 스스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죄책감에 묶인 동안 오빠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의 1년보다 제가 선택했다고 믿었던 기억 안에 거짓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소라에게 저를 선택하라고 하면 오빠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라야, 결혼식에 누가 올지, 누구를 어디에 앉힐지는 내가 정해. 내가 널 키웠으니 앞자리를 달라고 하지 않을게. 수진 씨가 낳았으니 그 자리를 줘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을 거야. 소라는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내 아빠가 정해준 엄마 역할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면 고모로 내 곁에 있을 거고 내가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게. 하지만 누구를 미워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조건은 받지 않겠다. 저는 오빠에게도 더는 반찬을 채우거나 근무표에 맞춰 생활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제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가족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내게 돌려주는 거야. 결혼식 전날까지 소라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소라가 와서 장롱에 한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모 와줘. 엄마 자리를 채우러 말고 내 고모로 와줘. 소라는 수진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빠는 두 사람이 모두 오면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라는 그 선택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수진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소라가 마련한 같은 줄에 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오빠가 식장 맨 뒤에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소라는 둘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소라가 직접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수진 엄마 여기요. 고모 제 옆에 서요. 아빠도 올 거면 뒤에 숨지 말고 오세요. 오빠는 천천히 다가와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22회의 거짓말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진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숨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수진은 제게 소라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보다 앞으로 약속한 날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오빠에게는 딸의 결혼식을 자기 용서의 날로 바꾸지 말라며 사과를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학교 방학 동안 제주 향토 급식 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1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번에는 짧게라도 제가 원해서 떠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오빠의 사과 문자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딸에게 변명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라는 수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급히 메우지 않고 질문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소라는 친엄마를 만난다고 고모와의 기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기 전 소라가 제 가방 손잡이에 작은 매듭을 달았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끈으로 엮은 매듭이었습니다. 13살 때 못 준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 이번에는 꼭 가져가. 저는 매듭을 만지다가 웃었습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줬습니다. 소라가 저를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밀려나는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길을 떠날 수 있고 떠난 사람이 약속대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소라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고모, 이번에는 나 때문에 돌아오지 마. 다 배우고 다 보고 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죄책감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에 두 여자가 나란히 작아지는 동안 제 가방의 매듭이 햇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22해 만에 저는 누군가의 엄마 역할이 아니라 박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